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어느덧 달력이 12월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리다 보니 2014년도 종착역에 가까이 왔는데요. 이 시간 잠시 숨을 고르고 TV 도서관에 가다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다양한 지식 정보와 풍성한 책 이야기 속으로 떠나서 작은 행복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매주 주목할 만한 해외 입법 동향과 각국의 정책들을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담당하고 계신 구혜경 해외자료조사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미 담당이시죠. 김영희 해외자료조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성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일본인데요. 구혜경 조사관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외국인 면세 한도가 확대되었다는 소식인데 그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소비세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10월 1일부로 개정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5,000엔에서 50만 엔 범위로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로 따지자면 5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네. 기존에는 한 10,000엔 정도까지 화장품을 제외하고 일단 소모품 같은 것들 제외하고요. 패션용품이나 전자제품에 한해서 10,000엔까지 면세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네. 범위가 확대됐고요. 면세 대상 물품도 늘어났습니다.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및 기타 소모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행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정말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항이나 백화점 안에 면세점이 있잖아요.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부 면세점이 있긴 하지만 일본에는 시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하는 바로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있기는 합니다.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면세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곳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파는 물건들도 글쎄요. 젊은 사람들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맥반석 팔찌라던가 무슨 비누 같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팔았기 때문에 조금 보기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소비세법 개정으로 면세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점포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드럭스토어라고 하는데요. 드럭스토어라든가 패션샵, 또 젊은이들이 아주 즐겨 찾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있는 정말 뭐든지 다 파는 만물상인데요. 그런가요? 네, 네. 거기에 가서도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면세 상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텍스프리라고 하는 마크를 붙여놓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텍스프리라고 하는 마크가 보이면 들어가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관광객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보통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은 출국할 때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 면세점이 있다 보니까 이 면세 혜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면세 혜택을 노리고 구입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내에서 산 물건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 시에 여권을 제시해야 되고요. 네. 외국인 여행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에다가 구입 기록표를 첨부한 후에 여권과 구입 기록부에 같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30일 이내에 물품을 가지고 출국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하고요. 물론 서명을 해서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구입한 면세 물품은 일정한 방법으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은 플라스틱제 봉투나 박스로 하는데요. 출국 시까지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의 것이며 개봉한 경우에는 개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스티커로 봉인하고 또 포장 안의 내용물이나 수량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출국까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일본어와 외국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에는 면세 점포가 얼마나 있나요? 궁금해지는데요. 2014년 4월 1일 시점에 전국 면세점 면세 판매장이 5,777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0월 1일 개정을 하고 나서 10월 1일 시점에 조사를 해봤더니 9,361점포가 되어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1위는 역시 도쿄 지역이죠. 도쿄 네. 국세국 관할의 면세점이 4,172.
개나 됐고요. 오사카 국제국가는 2,084점포나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와카야마, 시마네, 야마나시, 나라, 아키타, 홋카이도는 2배에서 8배까지 면세점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네. 참 여행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면세점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외국인 면세 범위를 확대한 걸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11일 날 3.11 큰 대지진과 또 네. 원전 사고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일본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 정책의 방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 관광에 조금 더 힘을 쓰게 된 것이고요. 2013년 1월에는 일본 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관광입국추진본부, 관광입국추진강요회의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관광 입국 실현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을 정리를 하였고 일본 재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네. 좀 전에 여행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본 하면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그리고 좀 아기자기 예쁜 물건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엔저 현상 때문에 쇼핑객들이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일본에서 잘 팔리는 물품들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요, 일본의 디지털 카메라, 요즘 디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코끼리뼈 전기밥솥, 네네. 그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손목시계가 굉장히 세이코라고 하는 제품이 워낙 유명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1위가 화장품, 2위가 의약품, 3위가 마이버틀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과 더불어서 스테인리스 물병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텀블러 같은 건가요? 네, 텀블러죠. 네. 자, 지금까지 일본 면세점 개정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영희 조사관님이 준비하신 소식입니다. 미국 소식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에서 9시 등교제가 시행이 되면서 등교 시간 변경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10여 년간 논쟁을 벌인 끝에 올 10월에 등교 시간을 늦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바로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라는 곳인데요. 이곳의 공립학교 등교 시간 변경에 있어서 바로 그 핵심은 현재 7시 20분인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8시에서 8시 10분으로 2015년 가을 학기부터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페어팩스 카운티 고등학생 약 5만 7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7시 20분이면 상당히 이른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7시 20분까지 학교에 가려면 네. 적어도 6시 반에는 네.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뭐 맞벌이 부부 같은 네. 경우나 이런 분들은 또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도 예산상의 이유나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 아니면 학생들의 기타 과외 활동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없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을 보면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말씀하셨다시피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스쿨버스를 타러 나가고 그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청소년기의 그런 독특한 생체 리듬을 고려할 때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훨씬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등교 시간을 늦추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도시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페어팩스 카운티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해 있고요. 미국 최고의 과학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우수한 공립학교들이 밀집해 있어서 거의 뭐 미국의 8학군, 미국 최고의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수도인 워싱턴 DC와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연방 정부 공무원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정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전반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등교 시간으로 돌아가서요. 7시 20분 등교는 말씀드린 대로 참 이른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등교 시간이 일렀던 이유는 있나요? 네. 페어팩스뿐만 아니라 미국 학교들의 경우에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점차적으로 등교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들어서 가속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아니면 교통 상황, 또 학부모나 그 학교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 아니면 또 지역 사회가 학교를
학교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아. 측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만을 고려해서 그렇게 등교 시간이 빨라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에 등교 시간을 늦추는데 무려 10년의 시간이 네. 걸렸다고 해요. 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가요? 네, 사실 1990년대부터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등교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 옵션들을 고려해 왔고 어떤 학부모들이 조직이 돼서 그런 등교 시간을 늦추자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단체들도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사되지 못하다가 2012년 들어서야 교육위원회에서 등교 시간을 변경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 국립어린이의료센터에 연구 용역을 맡겨서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권고안에 따라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그 안을 두고 수차례 토론과 또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국 올 10월에 그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방금 국립어린이의료센터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이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관련된 연구였겠죠. 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근데 그 연구 결과 등교 시간이 30분 정도만 빨라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학생들이 졸음이나 집중력 부족이나 행동상의 문제, 또 결석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생체 리듬상의 변화로 아동기에 비해서 잠자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늦어지는 현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잠을 적게 자도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최적의 수면 시간은 8시간 반에서 9시간 반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청소년들이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거의 들 수가 없는 게 그 아이들의 그렇죠. 생체 리듬이고 네. 그럼 그렇게 늦게 잠을 자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려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 결과들에서도 잠이 부족한 학생들이 집중력도 짧고 반응도 느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응이 느리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네, 네. 그런 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이번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고등학교 등교 시간 변경에 있어서 크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도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혜경 조사관님, 일본에 애연가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일본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금연 정책 소식 준비하셨죠? 일본은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지만 2002년 8월에 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공표되었습니다. 네. 이 법률은 2003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흡연율이 그나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010년 2월 25일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건강증진법에 기초해서 전국 지자체에 학교, 체육관, 병원, 백화점, 그리고 기타 식당 등의 공공시설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연하도록 통지를 내렸는데요. 네.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해서 흡연 공간과 금연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어서 공포되면서 근로자의 간접 흡연 방지 노력 의무가 사업주에게 주어졌는데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으로서 금연을 장려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모든 지자체는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금연을 하기 위한 조례들을 많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담배꽁초 불법 투기 금지 조례, 이것은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5회 담배 자판기의 철거 조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본은 담배 자판기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자연스럽게 사서 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신분증을 또 대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없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간접 흡연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부러웠던 것은 보행 중 흡연 금지 제도였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면 그 네. 연기가 뒷사람한테 모두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로 못 피우게 해놨으니 그 비흡연자들에게는 정말로 반갑고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다 같은 조례를 신설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어느 정도 지자체의 범위도 예를 들어서 현단위라던가 그다음에 시단위, 군, 현 뭐 그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지자체, 뭐 10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네.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조례가 있어도 제재 조치가 없으면 잘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를 어겼을 때 벌금도 있나요? 조례 대부분이 벌과금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벌과금은 적게는 1,000엔에서부터 많게는 20,000엔까지인데 보통 2,000엔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2,000엔이요? 예. 그런데 독특한 구가 하나 있어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도쿄의 메구로구라고 하는 구인데요. 네. 조례명이 메구로구 꽁초 투기가 없는 동네를 모두 같이 만드는 조례.
하는 특이하고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네, 노상 흡연 금지 구역을 정해놓고요. 공설 지정 흡연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자가 발견이 되면 시정 조치를 하고 행정 명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정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 담배를 피워서 벌금을 30만 원을 낸다고 하니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벌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정책에 일본의 흡연자들 반발은 없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그 금연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애연가들 볼멘소리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도 반발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금연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일본은 지금 현재는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항상 재떨이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여행객들도 충분히 흡연이 가능하고요. 모르는 여행자가 한번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 피웠다가 제 아는 친구인데 걸려서 아주 말 안 통하는데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금을 들었습니다. 냈다고 하시던가요? 네,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바디랭귀지로 그것을 잘 해명을 했다고 다행이네요, 합니다. 그래도. 네. 예. 옛날 시절의 일본만 생각하고 아무 데서나 흡연하다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유용한 소식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유럽으로 날아가 보죠. 김영희 조사관님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제주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유명 관광지마다 중국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는 건데요. 네. 게다가 중국인들은 관광에 그치지 않고 제주 부동산 투자에도 열을 올리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에는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쓰는 국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한 나라가 있나요? 어느 나라인가요? 남유럽의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요. 네. 왜 특별히 포르투갈에서 이 외국인 부동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까요? 네, 포르투갈이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네.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금융 이후에 재정난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3분의 1이나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겪었거든요. 그 이후에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포르투갈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유치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포르투갈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 비자 제도이고 또 하나는 번역하자면 비상시 거주자 제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Non-Habitual Residence Regime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제도예요. 네, 그 황금 비자 제도 이름부터 뭔가 혜택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네, 황금 비자 제도는 유럽 연합 출신이 아닌 개인이 50만 유로, 약 우리 돈으로 6억 9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 아니면 100만 유로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경우에 5년짜리 거주 비자를 주는 제도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포르투갈하고 또 유럽 국가의 거주 비자를 얻으려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최근 황금 비자 발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제도는 포르투갈 부총리가 황금 비자로 폐허가 된 포르투갈의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르투갈에도 역시나 많은 중국인들이 진출을 하고 있군요. 자, 두 번째 비상시 거주자 제도.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2009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 최근에 새롭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포르투갈에 1년에 연속으로든 아니면 비연속으로든 183일 정도 그 이상만 거주를 하면 되거나 또는 상시 거주지로서 포르투갈에 주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비과세로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들은 몇 가지 경우 소득만 제외하고 어떤 예외 조항만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20%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 외국인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비상시 거주자 제도를 가장 환영하는 사람들은 자국의 높은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같은 EU 국가 출신 사람들로 보입니다. 네. 특히 실제로 영국이나 북유럽 사람들 중에서는 일자리는 자기네 본국에 두고 거주지만 포르투갈로 옮겨서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장은 급여가 높은 비싼 도시에 두고
거주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네. 곳에 둔다. 그런 셈이군요. 네. 비용을 줄이게 될 것 같은데 네. 참 유럽 사회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직장과 집을 원거리에 두는 현상이요. 네.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저가 항공들이 탄생하면서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도 쉬워졌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포르투갈처럼 세제 혜택도 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들을 전해주신 구혜경, 김영희 두 분 조사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는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벌써 찍는 거야? 책을 많이 읽는다고 소리 났던데 네. 한 달에 어느 정도 책을 읽으세요?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 사실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신간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화제가 된 책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라고 하는 책들 뭐 이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독서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겠네요. 한 달에. 어마어마하진 않고요. 그러나 하여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김광희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혹시 전자책으로 주로 책을 읽으세요? 근데 아직은 전자책이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다닐 때 뭐 이제 차에서 볼 때는 가끔 이제 전자책을 보긴 하는데 전자책은 익숙치 않고요. 근데 이제 책을 이렇게 처음 열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가 막 이렇게 줄어들 때 그런 기쁨, 또 활자가 내 눈에 쏙 들어올 때 그런 기쁨. 틈틈이 블로그에 글도 올리시고 그러는데 혹시 작가 꿈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요즘은 또 통 못 쓰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쓰고 있는데 옛날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야인으로 있을 때 그때는 거의 하루에 한 편씩 뭐 저 생각도 올리고 시도 쓰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썼죠. 우체국 프레드라는 책이에요.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나도 이 프레드처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강력하게 강추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책이라고 뭐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이렇게 앞에 이제 한두 서문서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책을 이게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쭉 읽어봤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실제로 있던 사람이고 또 실제로 지금도 그 우체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고.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우체부예요. 딴 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체부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체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우체부 일을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분들이 여태까지 만났던 우체부가 아닌 우리 생활에 활력을 주는 우체부의 역할을 바꿔놓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조금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어떻게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자 마크 샌번하고 첫 만남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네. 그 책을 첫 번째 읽으면서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마크 샌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이 우체부가 책을 이제 그 우편을 배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체통에다 막 이렇게 구겨놓지 않고 그분이 여행을 오랫동안 하면은 책을 잘 모았다가 여행에 돌아오면 주고. 안녕하십니까, 샌번 씨. 제 이름은 프레드입니다. 이 동네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웃이 되신 것을 환영도 하고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도 볼 겸 이렇게 들렀습니다. 프레드는 샌번이 덴버로 이사 온 뒤 샌번의 집을 찾은 첫 손님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 아, 컨설팅도 하고 강연도 하고 계시고 그럼 여행을 많이 다니시겠군요. 아, 그렇죠. 1년에 160일, 많으면 200일 정도는 밖으로 돌아다니니까요. 그럼 제게 선생님 스케줄표를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우편물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선생님이 댁에 계실 때 한꺼번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제가 알아서 정리하면 되니까요. 샌번 씨, 우편함에 잔뜩 쌓인 우편물은 지나가는 도둑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작은 우편물만 제가 우편함에 넣고 큰 우편물은 밖에서 안 보이도록 현관문 아래로 밀어넣겠습니다. 우편물이 많아 더 이상 밀어넣을 수 없으면 선생님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집주인보다 더 집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프레드는 우체부이기 전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주 특별하게 그 일을 해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사실은 저도 이 프레드를 읽고 내 주변에 프레드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뭐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을 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그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가슴을 아주 충만하게,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기사 아저씨도 있었고, 또 뭐 하다못해 우리 여의도 앞에 그 신발을 닦는 아저씨도 아, 오늘따라 이렇게 뭐 하실 일이 많죠. 아니면 오늘 고생을 또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한테 막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했던 사람들은 막 우리가 그 나쁜 감정으로 많이 잘 떠올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리더십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샌번이 이분을 소재로 해서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프레드상을 만들고 이런 그 조그만 그야말로 못하는 선행 하나, 조그만 그 배려 하나가 이렇게 크게 주변을 바꾸고 리더십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열풍이 좀 일었으면. 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우체부 프레드 말고도 대한민국의 뭐 우체부 박 씨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전기사 최 씨도 있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 상을 하나 만드는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프레드가 많아지려면 당신부터 프레드가 되라. 네. 그런 말도 하거든요. 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감자튀김을 만들어도 세계 최고의 감자튀김을 만든다. 그런 자세. 또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 프레드 책에서 얘기하기를 남들이 했던 그 훌륭한 일들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했던 그런 훌륭한 일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환경 미화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하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거리를 청소해야 한다. 그가 타고난 능력을 다하여 거리를 깨끗이 청소할 때 천국과 지상의 주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심으로 한 환경미화원이 여기 살아 있었다 라고 칭송할 것이다.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뭐 미켈란젤로가 됐건 베토벤이 됐건 우체부가 됐건 자기 일을 성실히 한 사람은 하늘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밝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강추합니다. 국회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고민 중 하나.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입니다. 친구 같은 아빠와 엄마로 자유롭게 키우는 미국식 육아가 지금까지의 트렌드였다면 최근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자율과 규제를 엄격하게 구분해 키우는 프랑스식 육아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 마라. 자신 있게 외치는 프랑스 엄마들. 미국의 엘리트 기자가 만난 프랑스의 혁명적인 육아 이야기. 프랑스 아이처럼. 조금은 이기적이고 조금은 덜 짐스러운 프랑스 엄마들의 육아법을 만나봅니다. 도관전평, 오늘의 책은 프랑스 아이처럼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나눌 전문가로 임승희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목을 보면은 프랑스 아이처럼, 그러니까 프랑스 아이처럼 키우자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작가가 봤을 때 특정한 프랑스 문화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육아법들이 작가인 미국인으로서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조금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프랑스식 육아 방법이 참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시사해 주는 것이 많구나 이런 점에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작가가 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파멜라 드러커맨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 파멜라 드러커맨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경제 섹션 기자였었어요. 네. 그래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여성이었었죠. 근데 이제 해직을 당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애에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인생의 이제 돌파구로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영국인과 결혼해서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에 살면서 네. 또 자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동안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육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프랑스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면서 이 글을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저자인 미국 여성이 프랑스 아이들과 프랑스 엄마들의 행동이 그 미국과는 너무 달라서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일종의 문화 충격인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프랑스 아이들 혹은 프랑스 엄마들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프랑스 엄마들은 규제와 통제와 자유를 좀 자유롭게 그 문화처럼 교육 방법에 육아 교육 방법이 잘 적용시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미국인으로서 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는 식당에 갔는데 아이들이 자녀를 데리고 이제 휴가를 가서 식당에 가서 충분히 아이들과 조용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작가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아이 뒤치다거리하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것 때문에 네. 식사도 못하고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예 아이한테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돌아와서 정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정상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프랑스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그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또 식사를 제자리에서 조용히 그런 어떠한 그 규칙 아래 네. 하는 것을 보면서 네. 파멜라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이건 뭐지? 네. 뭔가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육아에 대한 프랑스식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졌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프랑스 육아법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와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프랑스 육아법을 두고 틀 안의 자유다 이렇게 서평에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엄마들은 그 아이들의 그 자율성과 개성을 잘 존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떠한 통제와 규칙, 규제라고 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아기 때부터 그런 틀을 마련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게 네.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정말 개성을 발휘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러한 틀을 그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네. 그래서 이거는 틀 안의 자유다. 그 틀이라는 게 어떠한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또 네. 아이들로 하여금 또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행동으로부터 또 육아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일종의 규제는 두되 그 안에서 그렇죠. 자유를 존중해 준다는 네, 얘기인데 사실 그게 참 맞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렇죠. 실제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점점 얘기하면서 예. 더 나눠보도록 예. 하고요. 이 책에서는 프랑스의 독특한 육아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네. 앙팡루아, 사주, 네. 이게 다 불어인데 네. 프랑스 특유의 문화가 배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몇 가지 좀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앙팡루아 같은 경우에는 왕 같은 아이 이러한 뜻이에요. 네. 그래서 왕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귀엽고 또 사랑스럽다 보니까 아이들을 모든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아기 위주의 그렇죠.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엄마 아빠도 그렇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이. 네, 네. 그래서 뭐 손자 손녀 바보가 나올 정도로 네, 네. 그렇게 사랑스러우니까 다 허용을 하게 되어지니까 아이가 버릇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당신의 아이가 앙팡루아 같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예, 아이가 좀 너무 버릇 없이 예, 행동하는군요. 예, 이러한 의미입니다. 밤에 잘 자는 아이들이라는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이 밤에 애들 안 자고 보채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요. 저희 둘째가 이제 24개월이 막 지났는데 저희 애도 밤에 쭉 깨지 않고 잔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책 속에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비법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는 100일 전에 아이들이 보면은 수면이 되게 불안정하니까 아이들이 자주 깨고 그래서 그렇죠. 그 시기에 엄마 아빠들이 거의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죠. 예, 네. 아이들이 잘 때마다 자다가 깰 때마다 반응을 한다 그런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건 잠깐 멈추기. 프랑스 엄마들은 잠깐 멈추기를 잘 한다. 그건 뭐냐면은 아이가 반응을 하고 울고 또 좀 이렇게 깨어 있을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네. 아이의 수면 리듬, 생리학적인 수면 리듬 자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접목을 시키는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처럼 조금 울고 할지라도 바로 달려가지 않으면 아이가 혼자 수면 리듬을 찾아서 다시 잠을 자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죠. 기다려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잠깐. 예, 잠깐 이제 기다려 봐서 네. 아이가 조금 더 뭐 진짜 정말 배고파서 그런지 아니면 기저귀가 젖어서 네, 불편해서 그런 건지를 감지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가서 이제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는 잠깐 멈추기라고 그렇군요. 할 수가 있겠어요. 신생아 예방접종이죠? 네, 이제 5개월 됐어요. 선생님, 우리 아기 아프지 않게 놔주세요. 자, 어머니는 아기 팔을 붙잡아 주세요. 어떡해, 많이 아프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기를 달래는 엄마에게 의사 선생님은 돌연 호통을 칩니다. 어머니,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예방접종은 삶의 일부입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아이의 모든 불편함을 없애주는 건 오히려 아이 앞에 엄청난 불행을 준비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이에게 편한 것만 주기보다는 힘든 순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랑스 육아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 책의 각각의 챕터들을 보면 제목 하나하나가 참 흥미롭습니다. 네. 공감이 가는 얘기들도 있고요.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 프랑스 아이들,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분유 먹는 아이들, 그리고 4세부터 부모와 떨어져 여행 가는 아이들인데 교수님은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모유보다 분유 먹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프랑스 엄마들이 모유를 전혀 안 먹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는 먹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분유로다가 돌리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또 아이한테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렇죠. 예, 모유 먹이는 걸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또 점점 모유 먹이는 시간들이 엄마들이 좀 헌신적으로 되어지셔서 조금 더 길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게 아이한테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이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엄마의 개인적인 생활 또 엄마의 그런 자기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네. 그렇게 모유를 오랫동안 먹이지 않는 아. 그런 장면이 좀 똑똑하다 엄마들이 좀 현명하다 프랑스 엄마들이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장면이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엄마는 또 엄마이기 이전에 또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본인이 예. 또 중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완벽한 엄마는 없다라는 챕터에서도 나오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세련된 엄마가 프랑스 엄마가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엄마들도 요즘에는 참 자신을 잘 가꾸기는 그렇죠. 하지만은요. 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파멜라가 프랑스 엄마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 하이힐 신고 정장 입고 아이들을 픽업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이러한 아유. 자기를 굉장히 네.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먼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예, 자기 관리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네. 또 엄마는 좀 더 이렇게 푸근하게 조금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녀도 용납이 되어진다. 또 그게 엄마스러움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프랑스의 엄마들의 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완전 자기 관리 또 자아 존중감이 네.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들을 네.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자신도 중요하다는 네,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러니까는 있는. 뭐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엄마가 우선 자아 존중감이 높고 네. 자아가 만족스럽고 행복해야지 네, 또 네. 아이에게도 네. 또 그러한 그 만족한 네, 그러한 네. 육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네. 듭니다. 일명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엄마가 또 행복한 그렇죠. 아이를 낳는다 이런 얘기도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 책에서 보면은 조금 비교되는 것이 프랑스 엄마들은 자신을 가꾸고 직장에 나가고 하고 아이를 또 이런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엄마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도 그런 그렇죠. 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들이 좀 죄책- 미안한 마음을 예, 미안한 마음 갖잖아요. 갖죠. 근데 그렇죠. 프랑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프랑스 아이는 엄마가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키운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저는 네. 특히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프랑스 얘는 크레시라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지요. 네,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네. 그곳에 그 많은 이제 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중상급 그런 중산층 엄마들이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굉장히 줄을 서고 네. 기다리고 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 파멜라가 봤어요. 자기의 아기를 이런 공립 어린이집 크래시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이해를 못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타가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육의 질도 안 좋고 모든 네. 것이 안 좋다고 네.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네. 저런 곳에 왜 이렇게 프랑스 엄마들이 밀리지? 많이 모이지? 그리고서는 가서 직접적으로 보니까 그곳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뭐 거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그 육아를 담당한 모든 선생님들이 네. 굉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서부터 교육적으로 네. 좋은 양질의 네. 그러한 교육을 책임져주는 네. 국가보장제도가 사회복지, 네. 예, 아동복지 제도가 이 크래시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그곳에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들이 키워준다라는 그런 문화가 네. 예, 확산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 크래쉬 외에도 이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만한 사회적 제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을 있는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다자녀인 경우에 그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 네네.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아동 수당을 아이들 수대로 지급이 되어져요. 예, 그 아동 수당 제도가 상당히 그렇군요. 또 도움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크래쉬 얘기 나온 김에 프랑스 아이들 식습관에 관한 것도 저자가 좀 흥미롭게 네. 기술을 하고 있던데 프랑스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보다 네, 샐러드, 맞습니다. 채소를 더 좋아한다. 네. 이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엄마들이 봤을 때 네. 파멜라가 봤을 때 뭐 칩스라든가 그렇죠. 피자라든가 치즈라든지. 예, 네. 치즈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주는데 프랑스 엄마들은 일테면은 그 감자 으깬 거라든가 야채 다진 거라든가 네. 그런 야채들을 어려서부터 먹이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연령에 따라서 그러한 그 천연 그 재료들을 네. 연령에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주는 것을 보고 어린이 요리법이 그렇게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이런 패스트푸드를 줬던 엄마로서 아이들이 이렇게 야채를 잘 먹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놀라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크래쉬 그 유아 보육 기관에서도 이렇게 채소 중심으로 아이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먹이는 예. 것을 습관화 그렇죠. 한 거군요.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책에 나온 이 프랑스 육아법의 핵심 네. 뭐라고 보시는지요? 프랑스 육아법의 핵심은 저는 우선은 좋은 육아가 되기 위해서는 엄마가 건강해야 된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엄마가 자아 실현도 하면서 건강하게 죄책감 없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엄마 중심의 육아관이라고도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엄마도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수님께서도 이 저자인 파멜라 드러커맨이 프랑스 육아법에 대해서 극찬을 했잖아요. 네. 같은 생각이세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틀 안에서의 또 그런 그 자율과 또 통제의 그런 어떤 그 조화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의 느껴지는 정이라든가 또 따뜻함 이런 건 또 우리 문화에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그러한 부분들은 또 우리 고유의 특유의 그러한 그 육아 문화는 또 가져가야 될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전적으로 프랑스 육아가 그렇게 100% 많이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육아법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떠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영국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저도 약간 이제 서구적인 그런 방식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을 저도 그 조금 자율성을 주고 키우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하나하나 지시하고 또 잔소리하기보다는 네. 어느 틀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으면 자율권에 맡겨주고 네. 또 스스로가 그러한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잔소리가 아니라 알아서 고쳐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식으로 육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사람, 네.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일테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임신한 네. 예, 임산부나 아니면 이제 출산한 이후에 네. 아가를 출산하고 이제 그 100일 전에 이 책을 읽어서 맞아요. 한국식과 또 이 프랑스 육아법의 좋은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아기 때부터 네. 태어나서부터 잘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프랑스식에서 좋은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아이를 길을 들이고 그렇죠. 교육하는 네. 네. 그것이 네, 네. 처음부터 잘 돼야지 8살 돼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있다가 우리는 또 아이들을 막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막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막 무섭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그 영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 영아기에 아이를 둔 부모, 엄마만 읽는 게 아니라 아빠도 맞아요. 똑같이 같이 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육아라고 하는 게 사실 엄마만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프랑스식 육아법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지만 생각해 볼 게 많은 또 네. 개인적으로도 얻을 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나온 새로운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 산책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의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국제 전문가로 활동 중인 레이스 하이의 경제서 G2 전쟁입니다. 향후 몇 년간 미국과 중국의 금융전쟁과 대결 양상을 예측하고 통합 패권의 본질과 달러 자본의 속성을 과감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책입니다. 특히 미국이 의도한 대로 중국 자본시장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피케티 신드롬을 넘어 피케티 패닉으로까지 불리우며 주목을 받은 토마 피케티, 그의 책 21세기 자본과 관련한 세계적 논쟁 등을 소개하는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끄는데요. 김동진의 피케티 패닉입니다. 책의 저자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핵심 주장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지지와 반박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문의 칼럼을 비롯해 대중적인 반응과 학계의 전문적인 논의들이 어떠한 자본 담론의 질서를 형성하는지 조망했습니다. 특히 피케티가 불평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세제 개혁을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탐구한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 정신없는 삶에 쉼표가 필요한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강상구의 그때 장자를 만났다. 들어보시죠. 장자는 누구인가? 이 책은 장자에 나오는 여러 문구를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답답한 세상에서 인위적인 틀에 사람들을 가두는 공자의 논어보다 자유로운 장자를 만나기 권하고 그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로마 고전을 활용해 들려주는데요. 책 한 권에서 동서양 철학을 한 번에 만나보는 즐거움과 교양도 함께 선사합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쓴 경영서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마존 선정 2014년 최고의 책 제로 투 원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회사를 만들고 미래의 흐름을 읽어 성공하는 창조적 독점에 대해 다룬 책 제로 투 원.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독점 기업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어떻게 독점 기업을 만들어 0에서 1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강자는 어떤 사람일까? 2500년의 역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책, 이주희의 강자의 조건입니다. 세계를 이끈 국가와 리더들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찾아봅니다. 관용과 개방을 통한 포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생겨난다고 전하는 이 책은 강대국의 흥망사와 세계 석학들이 던지는 냉철한 조언을 통해 폐쇄적인 한국의 태도를 재조명하고 21세기 미래 전략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간, 미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마르크스가 서세 동점의 기원과 이후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 조망한 책, 어떻게 세계는 서양이 주도하게 되었는가입니다. 19세기 이전까지 세계의 경제와 무역을 장악하면서 오랫동안 승승장구했던 동양이 어떻게 지난 200년 사이에 서구에게 역전을 당했는지, 지금과 같은 서구의 세계 지배는 필연적이고 영원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뒤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한 책입니다. 연일 강추위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추위에 지친 심신과 한 주간의 피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으로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